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가죠.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군 전투기 오폭 사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네, 사상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들이 다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폭 사고 자체는 있었는데 사람이 다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 10시 4분쯤에 있었던 사고고요. KF-16 전투기 2대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8발이 모두 민가에 떨어졌고요. 2대에서 각각 4발씩 발사가 된 거예요. 이 장소가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 있었던 민가입니다. 네, 이 폭탄은 이제 반경이 아까 축구장 한 개 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반경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네. 파편이 터지고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 직경 8m, 그다음에 음. 깊이 한 3m까지 폭파구로 만드는 그런 폭탄입니다. 파괴력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네. 그리고 그 파편까지 고려하면은 한 105 곱하기 68m까지, 그러니까 축구장 한 개 크기 정도까지 그렇게 범위가 됩니다. 훈련은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사전 준비격의 훈련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미연합 훈련이 있거든요. 네. 이거 연계해서 준비하던 훈련이었고 경기 포천에 승진 과학화 훈련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훈련하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일단 피해 짚어봐야 되는데 중상자 2명을 포함해서 15명이 다쳤고요. 네, 경상 입은 5명은 군부대, 이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피해가 꽤 컸는데 주택 5동, 성당 1동, 네. 창고 1동, 비닐하우스 하나, 그리고 화물 차량 1대가 파손됐는데 이 장면은 이제 촬영이 된 것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이들 네. 보셨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적적으로 인명 피해까지는 없었고 그다음에 중상 입은 2명도 생명의 지장까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느냐? 일단 공군 쪽의 설명은 뭐 들어도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일단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을 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임무를 받게 되면 출격 전날에 이제 어디에 폭탄을 투하할지 사무실에서 먼저 USB에다가 좌표를 입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되면은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입력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 투하하기 전에도 조종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령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불발시킬 수 있도록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장치까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도 작동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달 전에도 비슷한 훈련, 같은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네. 왜 여기다 오폭을 했는지 이해가 지금 안 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1번 조종사는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이걸로 군이 파악을 했는데 2번 전투기 조종사는 왜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투하를 했느냐. 이건 미스터리인데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같은 방식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좀 추정키로는 1번이 쏘니까 2번도 똑같이 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좌표 입력도 안 하고 또 육안으로 봐서 이상했는데도 조치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공군은 사고대책위원회 꾸려가지고 대책에 나섰고 일단 당장 내린 조치는 실사격 훈련은 안 하기로 했어요. 뭐 네. 훈련 전반을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포탄 쏘고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 사고가 있었던 시간이 10시 4분쯤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지를 한 게,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공지를 하면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게 오전 11시 4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분 정도 뒤에야 공지를 했고요. 이게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 포탄 떨어진 거는 다 알았어요. 주변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늑장 공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야 모두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저도 어제 국방위원회 쪽에 뭐 추가로 들어온 정보가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국회 쪽에서는 보고 온다라고 군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오지 말라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현장 대응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상황이고 네. 좀 의아한 지점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는 재난 문자가 전송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과하게 와가지고 오히려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었고 특히 지난주 한 2주 전쯤에도 서울 지역에 단수가 돼가지고 재난 문자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성동구랑 일부 지역에. 네. 근데 그때 결국 잘 대응을 해서 실제 단수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만 하고 말았다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런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뭐 문자가 제대로 전송이 안 됐습니다. 예, 여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2부에 피해 주민분하고요 전문가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게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USB로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출격하기 전에 좌표를 확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1.2km 정도 높이였거든요. 그러면 인가가 보였을 거예요. 이게 물론 크게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여기가 이상한데라고 하면 이거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잘못되고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기계적으로 했다라는 거고 이 KF16이라는 기종인데 이거는 이제 혼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탔으면은 또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현재 이제 공군의 지침상 다른 사람이 관제 탑이나 이거를 따로 이제 확인을 하진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생겼으면은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결국 이게 지금 진짜 위험했던 게 8km 남쪽으로 떨어진 데를 지금 폭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DMZ하고 30km밖에 안 떨어졌어. 이거 진짜 잘못했으면은 북한에 떨어뜨렸으면은 난리 날 뻔했습니다, 진짜. 거의 뭐 전시 상황 지금 벌어질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이런 어떤 훈련의 어떤 중요성을 지금 군이 제대로 뭐 깨닫지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비행 시간들이 앞에는 위관급인데 두 조종사가 400시간, 20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뭐 이게 이제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충분히 그런데 소위 말해서 더미 폭탄이라는 것들을 이제 떨어뜨린다든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그 안전문자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국방부는 안전문자를 발송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부터 바뀐대요. 오늘부터 그게 이거랑 상관없이 예정돼 있었어요? 예, 바꾸는 행안부가 이제 예정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이제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뭐 환경청, 기상청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국방부, 법무부, 국가유산청 6개 기관이 오늘부터 추가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도 지금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이게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떨어졌으면 그것도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지. 이래저래 좀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의아할 정도로 그 폭발 규모를 보면 되게 크잖아요. 예. 정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소식 갈까요?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요. 그 영장 심의위원회 열려서 그런 거죠?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어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즉 결론을 내리자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일단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의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그렇죠.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될 때 대표적으로 나서서 막은 인물이고요. 네. 두 번째는 비아폰의 통신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고 또 경호처 내 인사 조치도 부당하게 했다 이런 혐의 크게 세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김 차장은 검찰 수사에는 비교적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내역 같은 걸 좀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김 차장을 구속하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앞서서 3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다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안 받아줬을 때도 경찰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그냥 영장을 신청을 할까? 네. 아니면은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까 하다가 후자를 선택을 했고요. 이 영장심의위원회가 어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검 산하에 있긴 하지만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총 9명이 참석을 하는데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 참석을 하고요. 이제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에 뭐 조율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심의가 어제 내린 판단은 6명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 네. 3명은 아니다. 검찰 판단이 맞다. 이렇게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청구가 적정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다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도 뭐 안 따르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네. 네. 검찰이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법무부의 훈령을 보면은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흐름상으로 분위기도 들어봤을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서부지검 쪽에서 나온 입장이 뭐냐면 이 결정 내용을 존중해가지고 후속 절차를 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흐름을 보면 이제 분위기 자체는 계속되는 수사기관의 힘싸움 양상이 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수사할 때도 누가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다가 좀 잘 안 되니까 서로 미루는 그림도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과정에서는 뭐 검찰이 그 공수처를 뭐 압수수색을 한다라거나 뭐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안 받아주고 이런 그림들이 이어지면서 힘싸움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 경찰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왜 이렇게 그러면 그 구속을 시키려고 했느냐 요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힘싸움 양상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경찰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뭐 경호처 이런 쪽에 압수수색이 안 된 이유는 뭐 기밀 지역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책임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안 해주는 게 이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인데 제가 경찰 쪽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경호처 내 분위기는 이제 김성훈 차장은 약간 소수파거든요. 이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문 열어준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일종의 이제 과대표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성훈 차장만 아닌 다른 사람이 책임자가 되면은 문이 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압수수색할 때. 그러니까 구속을 하게 되면 그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서버 압수수색까지 가고 싶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좀 머쓱하겠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이 아니었고 만약에 내부 검찰 내부에서 했으면은 이렇게 나왔을까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게 단순한 알력 다툼, 기관 간의 알력 다툼도 있지만 그 성격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선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검찰 출신들 뭐 이제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이나 검찰 인사들에 대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은 성관이가 이제 군이 방첩사가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대검에서 포렌식 하는 사람들도 뭐 오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있었어요. 보도도 있었죠.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대검에서 정말 몰랐어? 그럼 심우정 뭐 검찰총장은 정말 몰랐어? 대검 차장은 몰랐어? 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김성훈을 둘러싼 이 갈등은 결국은 수사의 주도권을 어떻게 지는 지금 검찰이 경찰도 압수수색하고 공수처도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무풍지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비화폰을 감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 김성훈이 사실 비화폰을 다 관리하고 갑자기 비화폰 부출대장도 피고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갑자기 검찰이 뚝 넘겨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계엄 해제되고 다음 날에 안가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상부 행안부 장관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 4명 중에 3명이 검찰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다 개인 휴대폰 다 바꾸고 뭐 이런 거고 이상민은 또 비화폰 쓰고 있었고 근데 이거 신세 계엄한 거 신세 한탄하려고 모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서 지금 김성훈은 싸고 도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식으로라면 공수처가 이걸 수사를 또 뭐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JTBC 보도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확인을 했는데 왜 12월 3일이었냐 계엄이 요거가 지금 확인이 사실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불러가가지고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려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권이 시도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리고 이제 명품백 사건 뭐 이게 불기소 무혐의 뭐 요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들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 진술로서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왜 3일이었냐? 4일날 본회의 열어가지고 탄핵시킬 것 같으니까 이거를 긴급하게 막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 뭐예요? 내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원위치. 네. 네. 정부하고 여당이 백이투항했습니다. 3,058명은 몇십 년간 계속 그렇게 고정돼 있었던 숫자입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고요. 어제 당정, 여당하고 정부가 논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여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추진하면서 의대 증원하겠다, 2,000명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만 조건은 내걸었어요. 의대생들이 이번 달 내로 복귀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정부도 오늘 같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의료계는 아직 통일된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해 보면은 굉장히 의료 단체들은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협 같은 경우에도 개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공의 단체들도 뭐 회장이 있긴 하지만 이게 조직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입장은 안 나왔는데 다만 정부 쪽까지 오늘 입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의료계도 입장을 좀 준비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안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이 의료개혁 정원 숫자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주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여권 내에서 얘기 들어봤을 때도 이 문제는 여러 대통령들이 다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안 됐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만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국민의힘 내에 사실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무의로 돌아가는 거고 사실 최대업적으로 대통령실이 내세우려고 했었던 그런 과제였는데 일단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친윤계지만 친윤계 중심의 지도부에서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아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꺼냈을 때는 여론 지지가 좋았죠. 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있어서 좋은 카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악화돼 버린 거잖아요. 대처를 잘 못했죠. 좀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뭐 그렇기도 하고. 사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때 좀 국힘이 나서서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 중재하고 조정했으면 이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근데 뭐 국민의힘이 조정하려고 했었죠 그때 네, 총선 그랬어요? 앞두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네. 그 4월 1일 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58분 동안 혼자 거의 50분 여분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 다 뒷목 잡고 쓰러졌잖아요 그때 총선 앞두고 왜 그랬어요? 2천 그때 2,000명이냐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심지어 하루 전날에 그거 보고 나서 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비대위원장 그만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약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의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3,058명에서 2,000명을 한 번에 더한 60% 이상을 더한다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말이 되는 계산이냐. 그 주먹국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추산이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추산한 거라고요. 뭐 본인은 과학적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국민들도 그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이렇게 저 화가 나는 거는 결국은 의사를 이길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구나라는 거를 재확인한 것 같아서 그게 더 국민들도 답답할 겁니다. 저도 몇 명은 늘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한 명도 못 늘리겠다 아니면은 줄여야 된다라는 의협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의대 총학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이제 공문도 정부에 이게 건의서도 내고 그런 건데 이게 내년 한 해에 있어서 3,058명으로 일단 하자라는 거지 영구적으로 앞으로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씨가 있는데 내년 한 해면은 그 이후부터는 늘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정부는 입장이 없죠. 사실 이제 이 정권은 거의 끝나간다고 보면은 다음 정권이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빌드업을 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만 그러면 원위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논의하자 이거면 재논이에요. 재논이면 예. 국민의힘이 만약에 재집권하면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걸로 뒤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게 정치라는 게 손해 보는 거, 이익 보는 거 이걸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면 우선순위로 있을까?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집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만들고 한 수백 명 정도 한 200~300명 정도 늘리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그렇죠. 전공의들의 반대로도 이제 이게 무산됐잖아요. 지금 의사에 대한 어떤 추계가 다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정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를 조금 개혁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료협회까지 포함해서 의료인들까지 포함해서 뭔가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증언도 초점이 있지만 그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그런 이제 공백 같은 것들을 메꾸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후퇴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필수 의료 분야에 그 인력이라도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는 확실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사실 이 의대 정원 사태가 나기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리버리한 진행자를 많이 도와줘서 오늘까지 잘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으시네요. 뉴스연구소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